컨텐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3.1절이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 3.1절이란 1919년 3월 1일 날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 3.1절입니다. 그러면 이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앞에 설명이 나왔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했다. 식민 통치, 즉 일본의 강점기는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예요. 1905년 외교권 강제 박탈을 한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1910년에 한일 합병 조약을 하고 한국의 주권을 다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한반도의 식민 지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은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근 10년간을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던 때에 발발한 사건이에요. 이때 왜 근데 하필 이때 3.1 운동이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냐면요. 일단 크게 국내랑 국외 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이때 국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난 제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우리랑 뭔 상관이야? 우리는 참전 우리 가지도 않았는데? 유럽끼리 싸운 거 아니야? 자, 전말을 한번 알아봅시다. 네. 제1차 세계대전이 왜 시작됐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우리. 제1차 세계대전은요, 20세기 초 제국주의 때문에 성립이 됐어. 물론 이제 도화선이 된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발칸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저격을 당하면서 사망하게 되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동맹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고, 전선이 형성이 되고, 순식간에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유럽 제국이랑 미합 중국, 일본, 기타 등등 자본주의 경제가 거의 독점 단계에 들어섰단 말이야, 이 당시에. 그러니까 각국은 이미 충분히 자기 국민의 그런 경쟁력을 다 이미 형성을 한 상태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더 싸게 원료를 구하고 더 비싸게 팔아먹을 때가 필요한 거야. 배출구가 필요하다고. 커피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 커피가 미국에서부터 난 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가 원료를 되게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 있고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데란 말이에요. 인도,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국 열강들이 식민지 땅 따먹기를 하기 시작해요. 누가 더 식민지 많이 먹나를 이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풍자 그림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영국 풍자한 거예요. 영국이 워낙 많이 땅덩어리를 먹었으니까. 이미 영국도 많이 먹고 있었고, 나중에 뒤늦게 다른 독일도 참전을 했고, 이미 프랑스도 많이 먹고 있었고, 이런 상태였어.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민지를 먹겠다고 눈치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고 사소한 사건 하나만 있어도 아주 그냥 물고 뜯고 난리였단 말이야. 이미 제국주의 열강들 때문에 다 이제 분할이 된 상태였어. 이제는 재분할이 필요한 때야.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하얗고였던 발칸반도에 불이 붙어서 뻥 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때다 하고 동맹국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고 명분을 찾고 난리가 난 거지. 결국
독일이 지죠.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막을 내립니다. 어디가 이겼죠?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등이 이깁니다. 승전국이 되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까지가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나옵니다. 승리를 하기는 했으나 제국주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슬쩍슬쩍 자기 자국의 이익도 챙길 겸 영국의 수상, 프랑스 대통령,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모여서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파리 평화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더 이상 희생을 내지 않고 싸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세계에 좀 더 질서정연하게 만들어보자. 우리 좀 평화롭게 살아보자 라고 회의를 하게 돼요.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른바 14개조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예요. 민족 자결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느 민족에게나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즉 자결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또 이때 미국 말고도 러시아에서도 레닌이 뭐 국제 공산주의 운동 뭘 지원한다 그러면서 약소국들의 식민지 국가에 무장 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 발표는 당시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던 전 세계의 약소 민족들한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소 민족들 중에는 우리나라, 조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때 일본은 미국을 도와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승전국이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국 민족은 일본 민족이랑 사실상 하나다. 내선 일체다. 라고 논리를 퍼뜨리면서 많은 분들이 3.1운동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독립이 안 됐잖아. 1919년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1945년에 일본이 핵폭탄을 맞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 항복이라고 한 다음에야 그 광복이 된 거잖아요. 해방이 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3.1운동이 이제 좀 그렇게 막 3.1운동, 독립운동, 독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3.1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3.1운동,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국외적 배경. 아시겠죠? 이제 왜 세계대전이 나온지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 국내 사건이 있어. 국내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고종이 승하한 사건이에요. 고종이 갑자기 사망했죠. 뭐 커피에 일본인들이 독을 탔네, 뭐 몸이 불어 있었네, 옷을 찢었네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고종이 승하하니까 난리가 났어. 일본이 우리나라 황제를 암살했다!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우리 민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레닌이 뭐 도와주겠다, 미국의 윌슨이 뭐 반제국주의 민족 자결 운동 뭐 하겠다,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면서 약소국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 이제 의지를 활활 불태우게 된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국내 국외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빵 하고 터져서 3.1운동이 바로 된 건 아니에요. 중간에 또 다른 하나가 있어. 우리 3.1운동 이야기하면 교과서에 꼭 나오는 거 있죠. 뭐 민족대표 33인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전에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이전에 1919년 2월 8일에 28 독립선언을 먼저 알아야 돼요. 1918년 일본의 명문대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이광수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때부터 독립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고 같이 이제 동지들을 모아서 기민독립선언서를 하고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조선 유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방향을 논의할 때쯤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강제 해산이 되고 학생들이 기소가 되고 검거가 되고 2월 한 달 내내 그 난리가 났어요. 독립운동 난리가 났어. 이게 조선이랑 해외에 다 보도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지금 이 일본의 심장부에서 얘네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그 3.1 독립운동이 빵 하고 터지게 된 거예요. 이 독립운동을 계획한 계층은 종교인들이랑 학생들이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민족대표 33인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왜 하필 종교인들이랑 학생들이에요? 어른들이 막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비밀리에 모일 수 있었던 합리적인, 합법적인 단체가 종교랑 학생이었어. 학교에서 모이죠. 교회에서 모이죠. 모일 수 있잖아. 그 당시에는 진짜 막 3명만 모여가지고 독립이 어쩌고저쩌고 수군거리면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때리고 군홧발로 막 짓밟고 데려가고 잡혀가고 그러던 때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단체가 종교고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덜 탄압받던 계층이에요. 그래서 종교 단체에는 어디가 있냐면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원래는 3.1 운동이 아니라 3.3 운동이 될 뻔했었어. 왜 3.3 운동이 될 뻔했었냐면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 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3.1 운동의 도화선이 된 대단한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 우리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도교 대표 15명이 이건 승하하신 황제 폐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어떻게 장례식 날 우리가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경하다고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월 2일로 하자. 그러면 하루 전인 3월 2일로 하자. 그렇게 했어. 근데 이때가 또 일요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16명의 기독교 대표들이 반대합니다. 안 돼. 일요일은 우리 주일이라서 모여야 돼. 안 돼. 안식일이야. 기독교 안식일이야. 참석할 수 없어, 우린. 라고 해서 그럼 그 전날로 하자. 라고 해서 3월 1일 토요일이 된 겁니다. 그렇게 3.1 운동이 된 거죠.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할까? 장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탑골공원에서 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 독립선언서를 막 찍어내고 막 태극기를 막 찍어내고 비밀리에 막 은밀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모인 민족대표 29인 4명은 불참이에요. 네. 민족대표 33인이지만 그날 참석하신 분은 29인입니다. 이 29인은 탑골공원에 딱 하고 모였어요. 이제 우리 거사를 시작을 해볼까 하고 딱 모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비폭력 평화 시위가 돼야 되는데 독립운동이 너무 격화되다 보면 막 폭력 시위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일본에서 막 입 털면 이거 얘네 테러 일으킨 거다. 얘네 절대 독립운동한 거 아니야. 얘네 테러야, 테러. 다른 사람들 막 때리고 그랬다니까? 우리 피해 입었어.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야.
라고 하면 진짜 요만큼 있던 희망마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박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걱정에 발길을 돌립니다. 그렇게 소박하게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축하연을 베푼 다음에 전화를 해. 벨렐레 벨렐레. 거기 조선총독부죠. 우리 민족대표 일동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거행을 했고요. 우리 지금 축배 들고 있어요. 딱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당황하죠. 뭐야 얘네들. 야 가봐.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우르르르르 태화관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행해 가요. 물론 당황스러울 수 있어. 왜 자백했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꿀릴 거 없다 라는 생각이었을 수 있어. 우린 당당하니까. 우리가 한 건 정당한 일이고 우리는 당당하기 때문에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봐 이렇게 한 거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민족 대표들이 잡혀갔고 또 다른 단체가 있죠. 우리 학생들은 탑골공원에 모여만 있었어. 민족대표 33인이 와야지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축인데.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오시지? 이분들이 언제 오시지? 그땐 핸드폰도 없으니까 SNS, 카톡 이런 거 못하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지. 언제 오지? 그러다가 이제 슬슬 뭔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뭐 할 수 있겠니?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갈까? 라고 생각할 때쯤 돌연 한 학생이 연단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해요. 모든 자애아, 조선이 독립국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표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 정권을 영육케 하리라. 딱 이러면서 읽어요. 그러면서 다 읽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그러니까 뜬금없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뭐지? 왜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라고 하는데 모여있던 학생들이 막 태극기를 뿌리기 시작해요. 태극기를 나눠주고 미리 인쇄해왔던 독립선언서를 막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거기서 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극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은 당황했겠죠. 이건 이 당시 사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치니까 일본 경찰들이 와요. 일본 경찰들이 와서 막 잡아가고 때리고 난리가 났겠죠. 시위대 너네 물러가! 라고 하는데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3.1운동이에요. 이렇게만 이야기할 순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3.1운동이 지난 이후에도 만세 시위는 끊이지 않았거든. 이 3.1운동이 분수령이에요.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이라는 게 엄청나게 활발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3월 중순이 되면서 이 철도가 연결된 중소도시로 3.1운동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3월 말에서 4월 초는 거의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들불처럼 이 기차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니까 학생들이나 이 지방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내려가서 만세 운동을 다 같이 하자 이거예요. 중소도시로 퍼져나가고 더 작은 마을로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1919년 4월 전북 익산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교사였던 41세 문용기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독립운동을 해서 선생이 아니라 당시 진짜로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선생님이었는데 주변인들이랑 같이 장날을 만세운동 거사일로 잡아서 4.4 독립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그날 신도들, 학교 학생들, 온 사람들이 하얀색 한복을 입고 장터에 모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들고서 문용기 선생의 주도로 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점점 늘어났고 만세 함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 헌병이 나타나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문용기 선생은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어.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걸 본 일본 헌병이 태극기를 들고 있던 문용기 선생의 오른팔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태극기가 뚝 하고 떨어졌겠죠. 오른손과 함께. 그러자 문용기 선생은 팔 하나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멀쩡한 왼팔을 들어서 다시 태극기를 짚습니다. 또다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일본 헌병이 또다시 왼손을 자릅니다. 또 떨어졌겠죠. 두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격분한 일본 헌병은 문용기 선생을 따라가서 총검으로 온몸을 찌르고 난자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해요. 그리고 시신 수습까지 방해했어요. 이걸 부인인 최정자 여사가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밤중에 몰래 가서 겨우 수습합니다. 유족들은 문용기 선생이 순국했을 당시 입었던 이 피 묻은 저고리랑 두루마기를 항아리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요. 왜냐하면 이것마저 빼앗길까봐. 이 피 묻은 저고리를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었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 이걸 꺼내 들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죠. 이렇게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운동을 조직하는 사람이나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구성수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고 이 만세운동의 성질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초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교인이랑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지방에 내려가서 불심 검문에 걸릴 뻔도 했어. 열차를 타고 내려가니까 앞에서 일본 순사들이 너 태극기 또 들고 있어? 아주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독립운동한다고 난리야. 너네 태극기 들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걸릴 뻔한 학생이 치마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태극기를. 그렇게 태극기를 무사히 들고 들어온 사건도 있었어. 그렇게 처음에는 학생들을 주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름 없는 민중들의 참여가 점점 늘었어요. 운동은 점점 투쟁으로 발전하게 됐고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시위 운동을 벌입니다. 농민들은 지역별로 장날이 서잖아. 장날마다 독립선언식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만세 운동을 하고 상인들은 문을 닫고 만세 운동에 참가를 하고 이때 고향으로 돌아갔던 어린 학생 중에 한 명 이름이 유관순입니다. 1902년 3남 1녀의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14살의 나이에 선교사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고등부로 진학을 했어요.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최대의 독립운동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고등과 1학년 유관순은 만세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선생님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외국인이었는데 바깥에서 막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이 유관순도 나가려고 했어. 나가서 나도 만세를 외쳐야지 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 미션 스쿨이었던 이화학당에서 선생님이 막아섭니다. 나는 너희들을 저렇게 위험한 데에 보낼 수 없어. 가고 싶으면 나를 밟고 가라. 라고 하지만 유관순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라를 살려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담을 타고 나가버렸어. 그렇게 만세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만세 시위가 난리가 나니까 1919년 3월 10일에 학생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휴교령을 내려버렸어. 아예 모일 구실 자체를 안 만들어줬다고. 휴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관순이 어떻게? 중소도시로 내려가게 되겠죠. 고향인 천안으로 가게 됩니다. 4월 1일, 음력 3월 1일이에요. 병천이라고 하죠. 아우네 장터에서 장날의 만세 시위를 전개했어요. 수천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 시위를 이어갔죠.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유관순의 부모 유중권과 어머니 이씨가 있었어요. 이 부모님 역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또다시 일본 헌병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총으로 쏴서 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 내 이놈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참히 죽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쏴서 죽여버려요. 눈앞에서 부모님을 잃었어. 일본군한테. 현장에서는 유관순이 잡혀갑니다. 거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야, 순식간에. 일본 순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한 거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 너 더 이상 이거 안 한다고 얘기해. 수사에 협조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유관순은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렇게 5월 9일 1심 재판에서 재판정에다가 호통을 칩니다. 나이도 어린 학생 17살짜리가 재판정에 서서 제 나라를 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히 뺏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뺏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배가 죄가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집안 자체가 일단 거의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오라버니였던 유우석이라는 사람 역시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하고 오라버니였던 유우석도 독립운동가였고 유관순은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극적으로 만난 때가 있었어. 언제였냐? 둘 다 잡혔을 때야. 오라버니 유우석이 잡혀서 공주 검사국의 송치가 됐어.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유관순은 잡혀 들어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힙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 8관에 있었거든요. 8호실에 있었어요. 이 8호실에는 이 여옥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가둬놓는 옥사, 여옥사. 이 여옥사 8호실에 있었는데 여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 누가 있냐면 기생이 있어.
이름은 김향화입니다. 김향화라는 기생이 수원의 기녀들 30명을 데리고 3월 29일 날 수원 거리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잡혀 들어온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3.1운동은 신분, 직업, 계층을 뛰어넘은 민족적 운동이란 이야기예요. 뭔 기생도 잡혀왔냐 하겠지. 근데 기생까지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건 계층은 중요하지 않아. 신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조선인이면 모두가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때였어. 그렇게 유관수는 8호실에서 그 추운 날 굉장히 힘들게 버텼어요. 그 방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임신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감옥 안에서 출산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 안이 얼마나 열악해요. 그 추운 날 아기 기저귀를 가는데 아기 기저귀가 얼었어. 애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이 얼어버렸어. 그러니까 유관수는 이거를 손으로 다 짜서 자기 몸에다가 둘러서 이걸 말려주기까지 합니다. 고작 17살짜리가 애기 오줌 만지기도 기저귀 갈아주기도 진짜 싫을 나이에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여자들이 서로서로 다 도와줬어. 유관수는 1919년 4월에 체포돼서 처음 1심 때 받은 형량이 5년이었어. 5년을 확정을 받았는데 재판정에다가 항소를 했어.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외치는 건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항소를 해서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3년으로 줄었어. 3년으로 줄었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1920년 4월 28일 날 영친왕이 결혼을 하면서 특별 사면령을 내려요. 특별 사면을 하면서 여기 유관순이 끼어서 형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만 있으면 됐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4월에 체포돼서 7월까지 재판이 있었으니까 3개월이 소요가 됐잖아요. 이 3개월은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개월만 감옥에 있었으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출소를 5개월 앞두고도 계속해서 고문을 받아서 만신창이인 몸으로 계속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수없이 구타를 당해요. 그러고도 1920년 3월 1일, 정확하게 3월 1일, 또다시 감옥 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3월 1일이 되니까 그 당시의 느낌을 다시 되새기면서 감옥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던 조선인들 사이에서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서대문 형무소는 사실 한 깜방 안에 5명 정도 수용 인원이에요. 그런데 5명 수용 인원을 당연히 안 맞췄겠지. 한 방에 막 35명씩 때려 넣었어. 그러니까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서로 섰다가 너 잠깐 누워서 자 하다가 얘 잠깐 일어나면 그때 난 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서로 교대해가면서 잘 정도였어. 그 좁은 감방 안에 진짜 자는 것도 힘들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 막 밀려 터지죠. 원래는 500명을 넣을 수 있었어.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는 500명이 정원이었는데 3,000명을 집어넣었어. 전체 서대문 형무소 안에 3,000명. 6배 많은 인원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 3,000명 전원이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야. 유관순을 따라서. 그러니까 또 일본이 화가 나기 시작하죠. 데려다가 또 고문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 고문만 한 100여 가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면도칼로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여성에게는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성고문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유관순이 마지막으로 친오빠인 유호석을 봤을 때 한 말이 그거래요. 오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해요. 출소일이 1920년 9월 31일이었어. 근데 2일 전에 사망했어. 이틀만 버티면 나올 수 있었는데 이틀을 못 버티고 죽었어. 사망 원인은 타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내장, 방광의 파열.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유언은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내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 정도였어.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유관순 사망 당시 나이는 18살. 고작 18살. 응? 이 사진은 원래 우리는 이 사진을 많이 봤지만 사실 이 사진은 일본 경찰한테 엄청나게 맞은 후의 사진이에요. 원래 안중근 의사도 4번째 손가락이 자르고, 본인이 자르셨으니까, 사진을 원래는 꼿꼿하게 서서 찍었단 말이에요. 잡힌 직후에 사진을 찍는데, 꼿꼿하게 서서 사진을 원래 처음엔 찍었어. 근데 나중에 2번째 찍힌 사진은 무릎이 꿇리고 얼굴을 얻어맞은 사진이에요.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야. 얼굴을 얻어맞고 퉁퉁 부은 상태의 얼굴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두덩이도 부어있고 여기 볼도 부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말고 복원한, 원래 붓지 않은 상태의 얼굴이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얼굴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3.1 운동이 있었던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보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거 지역 이야기하면 다 아실걸요? 1919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 뭐 강서 지역, 경상, 경기도, 화성, 송산 지역, 뭐 향남, 장안 다 퍼져나갔어. 그 중에서 화성 주민들이, 수천 명의 화성 주민들이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어. 그러자 일제는 예고 없는 발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6명의 주민이 사살됐어요. 400여 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봉화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면사무소 사무실을 습격하기 시작하고 일본 순사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 시작은 평화 시위였지만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성질이 바뀌어 갔어. 니네가 우리 때렸어? 우리도 똑같이 때려줄 거야. 봉화 들자. 똑같이 때려주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일제의 눈엣가시가 됐습니다. 이 화성이. 그렇게 4월 15일 오후 2시경 화성 제암리로 들이닥친 순사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야, 우리가 때렸던 거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수는 없었다. 근데 그거 미안하니까 우리가 사과할게. 너네들 교회로 모이면 우리가 모아두고 사과할게. 교회로 와라. 주로 15세 이상의 남성들을 제안리 교회로 불러요. 미리 명단을 다 파악했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잔지 여잔지.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집에 찾아가서 데려왔어. 그렇게 교회에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갑자기 일본군이 교회 문을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못질을 다 해서 창문, 문 할 거 없이 다 막아놨어.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시작해요. 마구잡이식으로 사살한 일본군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교회 주위에 지푸라기를 깔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처참하게 학살당한 주민 23명. 창밖으로 뛰어내릴라 치면 밖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 총을 맞아 죽던지 아니면 산채로 안에서 교회랑 같이 타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서 증거인멸을 해놓고 이제는 마을을 찾아가면서 마을 집집마다 불을 지르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튿날 30리 밖에까지 재가 날아다니고 송장 타는 냄새가 나더랍니다. 이거를 나중에 증언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뒷동산에서 너무 서럽게 울고 있대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저 교회에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는다고. 사건 발생 3일 후에 도착한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라는 사람의 사진에 의해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알려졌고 감히 어떻게 조선인을 이렇게 학살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재판 비스무리한 게 열려요. 너무 민간인을 너무 학살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일을 주도했던 일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역에서 집단 반항기가 보여서 사격을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혼란 중에 서쪽 집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교회당에 옮겨 붙은 것 뿐이다. 이건 우발적이었다.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본군 학살 주범인 중위는 50일 근신처분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도 어쩔 수 없는 사고 취급을 받았고 나중에 1982년이 되어서야 유해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63년 만에 발굴이 되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제암리 교회 뒷동산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처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이 3.1운동 이후에 바로 독립은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국외에서 만주에서는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했고 뭐 민족운동이 전개가 됐고 이제부터 일본이 통치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전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뭐 경찰을 통제하고 다 통제하는 무단 통치였어.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다 때려 죽여버릴 거야. 였는데 문화 통치로 바뀌어버렸어. 얘네 이렇게 무조건 억압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로 바뀌고, 우리 민족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 그리고 국외적으로는요, 물론 의거 활동도 많았고 우리나라의 독립 활동도 활발했는데 다른 약소 민족들의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됩니다. 중국의 오사운동도 반제국주의 운동이거든요. 오사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우리 방송을 보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간디.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셨던 간디도 우리나라 3.1 운동에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인 거지. 대단하지 않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3.1 운동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정말로. 국내적이고 국외적이고 할 거 없이 진짜로 대단한 운동이었어. 물론 당장은 독립할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 민족 의식이 고취되었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국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 자, 일단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